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처음 책은 토마스 소웰의 경작의 검은 베일입니다. 네, 우선 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림비즈라는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요. 책 두께 같은 경우는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3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각 주를 포함해서 350페이지니까 주석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나면은 평균적으로 320페이지 정도쯤 되는 많이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토마스 소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책은 제가 알기로는 요 한 권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이제 살아있고 계속해서 경제학과 관련돼서 기고를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소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조금 가난하게 살았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도 중퇴를 했었고, 근데 이제 담당했던 교사나 아니면 담당했던 이제 나중에 교수님이 추천해가지고 대학교도 계속 진학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경제학으로 아주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시카고 대학교를 갔다라는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서도 이 토마스 소웰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고, 정부의 어떤 규제나 정부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를 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따가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각각의 이제 분야에 맞춰서 자기 신념을 잘 주장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굉장히 조금 논리적으로 쓰여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서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 물론 굉장히 충분히 잘 실려 있긴 하지만 전문서적 정도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정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일일이 이거를 각 줄을 다 확인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냥 읽었을 때 같은 경우는 아주 근거가 뭐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는 굉장히 충분하게 있습니다만도 경제학 책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는 약간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논리적인 사람이고, 유튜브 같은 데서도 토론하는 이런 모습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사고가 냉철하고 논리적인 경제학자라서 글을 쓰고 있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논거를 갖다가 펼쳐나가는 스타일은 굉장히 조금 진짜 경제학자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냉철한 모습들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같은 경우는, 저도 이 책을 옛날에 읽었을 때는 경제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었는데, 다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에 좀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이 작가가 자신의 어떤 강력한 주장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니까 참고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14페이지 보면은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 거래란 제로섬 과정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가 기대되는 이익이 없을 때에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두 어떤 당사자 사이의 거래라는 것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기대하는 이익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했을 때 이익을 가지고 그런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를 갖다 보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즘 이제 또 정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은데,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은 결국 서민들이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97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정치적인 차별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별 집단 전체가 근무 형태가 교육 수준, 업무 분야를 비롯해 다른 경제적 가능성에 있어 동등한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면 남성과 여성 전체가 소득 수준이나 고용과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지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남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남녀 간의 경제적 격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제 남녀 사이의 어떤 임금 격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웰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106페이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좀 이어집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소득 수준 상위 6% 이내의 집단을 조사한 결과 그중 62%가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35%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근무 시간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면에서 극단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107페이지에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분석했다. 여성의 평균 소득이 남성보다 적은 주된 이유는 같은 직종 내에서 적은 보수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직급 단계가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적거나 교사와 간호사처럼 급여 수준이 낮은 직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115페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같은 임금 격차가 발생한 까닭은 남녀가 같은 일을 하고 다른 수준의 보수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가 낮은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 후 다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 때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 그래서 이 남녀 사이의 임금 격차라는 것은 진보 보수주의자들이나 뭐 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사회학적인 접근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임금 격차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라고 여겨지지만 소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시장경제적인 입장으로 그런 어떤 남녀 격차의 임금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22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또 계속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나오는데요. 노사관계 리뷰에 따르면 표본 집단의 여성들은 남성보다 젊고 직장 내 근속 연수가 훨씬 적었다. 남녀 간의 격차에 있어 근속 연수와 연령의 차이는 여성이 경영을 맡는 회사의 규모에 일부 반영된다. 모든 차이점을 고려하고 살펴보았을 때 남녀 최고 경영진의 연봉 격차에서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5% 이하에 불과했다. 161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세금에 대한 소웰의 입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 한계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는 듯한다. 즉 다른 사람, 납세자들에게 그 비용을 전감으로써 말이다. 세금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한다면은 정부가 무슨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한테 걷어들인 세금, 그거로서 비용 전가가 곧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를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가구 통계를 이용한 소득 비교는 개인 소득을 이용할 때에 비해 신뢰성이 훨씬 낮다. 개인은 항상 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가구의 크기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통계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통계 기준을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구 통계로 내린 것인지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잘 구분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196페이지를 갖다가 보면 부자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부가 빈민의 가난한 소대로 이룩된 것이며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원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제로섬 오류 중 하나에 불과하다. 부자들의 부가 빈민들의 가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미국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수많은 억만장자가 존재하므로 미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6페이지를 갖다가 가게 되면은 중산층에 대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KBS였나 거기 토론에서도 이거 관련된 오류가 한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라는 것 자체가 책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도표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인구의 소득 수준은 증가가 된 것인데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범위를 잡는 그 중산층의 인구 수는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중산층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오류라는 거죠, 그렇죠? 전체 이제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가 된 것이면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통계를 갖다가 가지고 중산층의 기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중산층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해서 안 된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통계의 오류를 폴크루먼조차도 그런 어떤 오류를 범했다라는 게 20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303페이지를 갖다가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부연이들에게 느끼는 질투심이나 반감, 저기를 정당화해 주었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뒤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부끄러움과 치욕을 제거해 주었다. 그것을 계급이 뛰어넘고자 하는 이들의 변화를 촉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변화를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이는 귀찮고 고된 이들을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대체해 주었다. 바꿔 얘기한다면은 부자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폴크러먼을 일종의 모럴 하자드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조금 우월한 어떤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경제적인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덕적 잣대로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